자, 기본용어 과정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예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즉 공간으로서 토지다, 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3차원의 입체 공간에 대해서 의의라든지 복합 개념으로 인식된다, 또한 필요성, 이 부분을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양골 2번 입체원의 활용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와 같은 입체 공간을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편괄호 1번입니다. 구분 지상권이다 소유인데, 이건 민법 시간에 세부 내용은 다루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이런 게 구분 지상권이다, 의정생하시고 구분 지상권 이 자체도 입체공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괄호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이렇게 있죠. 이처럼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이란 이야기예요. 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하게 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괄호 3번입니다. 이제 편괄호 3번 시는 개발권 양도제도가 소개인데,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사실은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도다, 이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제도다. 자, 이는 개발권 이전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영어 첫 글자서 TDR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쉽게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개발권 양도 제도를 했어요. 자, 개발권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야기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즉 이전한다, 팔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개발권,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문화재 있는 인근 지역은 이제 보전 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전 지역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아주 심하다 할 수 있겠죠.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아주 심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전 지역을 벗어나면 개발 가능 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개발 가능 지역, 여기서는 보존적 여기에 비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화된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 취지니까 건물 높이 못 지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 못 지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존적 여기서는 건물 높이 못 지게 하겠다. 자, 이처럼 건물의 높이, 이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성이 뭡니까? 용적률이지요.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용적률이다. 그래서 보존지에서는 건물 높이 못 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용적률로 규제하는데 용적률 50%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존지에서는 용적률 50%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개발 가능 지역은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은 이제 용적률 200%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보존적 토지 소유자나 개발 가능적 토지사 모두가 주어진 용적률 최대한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려면 보존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용적률 50%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 이렇게 지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 가능적 토지사는 용적률 200%죠. 최대한 활용한다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보존적 토지 소유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자, 이 취지는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인근에는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 토지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만큼 토지 이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보존적 토지 소유의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하에 따른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자, 결국 문제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네, 윗부분이죠. 윗부분이니까 상부에 미이용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용할 수가 없죠? 상부에 미이용 공간이다. 이 부분이 문제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상부의 미이용 공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자, 보존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개발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개발권 부여돼 보존적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보존적 내에서 이만큼 개발해 버린다면 결국 어때? 문화재를 보호하는 취지가 안 맞겠죠? 그래서 보존적 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 주되 어디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인가? 바로 이제 개발 가능적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느냐. 자, 잘 보세요. 보존적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가능적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이야기. 뭘 부여줍니까? 바로 개발권을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참 개발권을 부여했으니까 이 개발권을 어때? 개발권을 팔아먹으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자 보세요. 보존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권만 어때? 팔아먹는다는 이야기. 일에서는 소유권과 개발권이 어때?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증서로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발권이란 증서를 준다. 이 증서를 영어 첫 글자서 흔히 어때? TDR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권은 이 증서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증서를 주면 보존적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어떻습니까?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한다. 이렇게 돼 팔아먹는다라는 겁니다. 팔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개발 가능적 토지 입장에서는 개발권 이런 걸 사지 않아도 자, 용적률 200% 적용되죠? 이게 법적 상한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용적률 200% 적용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개발권을 사게 되면 자, 용적률 200% 법적 상한을 넘어서 건물 어때? 더 높이 자, 이렇게 건물 더 높이 짓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건물 더 높이처럼 지어보기 위해서 건물 더 높이 자, 법적 상한을 초과해서 건물을 이렇게 더 높이 짓기 위해서 개발 가능적 토지 입장에서는 개발권 즉 TDR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있다. 자, 그럼 개발 가능적 토지 입장에서는 개발권 샀습니다. 개발권 사서 건물 더 높이 지었다라는 것. 이래서 어때?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 그럼 이 개발 이익이 전적으로 자, 개발 가능적 토지소의 몫이 될 것인가? 아니죠. 개발 가능적 토지소 입장에서는 보존적 토지소로부터 개발권을 사왔다는 이야기예요. 참 개발권을 샀으니까 이에 따른 어때?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결국 개발 이익이 보존적 토지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보존적 토지소 입장에서는 어때? 개발권 팔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았잖아요. 대가를 받았으니까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하게 따른 손실 이 자체가 어때? 완화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보존적 토지 소유자와 개발 간적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소유의 형평성을 어때?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도의 의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 자, 보세요. 이제 정부는 이처럼 개발권 이것만 부여해주면 개발권의 수용이 어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 공공이 부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공공이 보존적 토지 소유자에게 어때? 손실보상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보세요. 개발 가능적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사면서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야. 다만 정부는 어때? 개발권만 부여준다 뿐이에요. 자, 따라서 어때?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절감하면서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토지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하면서 자, 보존적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자 극심하게 따른 손실을 완화시켜 볼 수 있고 토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개발권 양도도 이 자체는 어때? 시장을 통해서 어때? 해결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같은 개발권 양도의 이부는 어때? 자,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입니까? 공중을 활용하는 방안입니까? 그렇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보세요. 자, 상부의 미이용공간,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개발권 사면, 개발 간접 토지 설정은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자, 이 분들이 다 어때? 공중공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중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때? 이것은 개발권 양도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문화재를 보호하자, 역사적인 유물을 보호하자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됐으나 현재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도 활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우리 시험했을 때 물어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가 도입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OX, X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공중권을 활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 이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71페이지 평호 3번. 개발권 양도제도다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상부의 미이용공간에 되어 있죠. 바로 이분이 상부의 미이용공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부 미용관에 직접 시설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족한 경우, 상부 미용관에 상하는 용적률의 개발권 등을 어때? 인근 토지로 양도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지 이분에 따른 개발권을 어때? 이처럼 인근 지역에 양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이는 이제 어디입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중공간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보전적 토지 소유자의 개발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을 개발 가능적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야. 자, 개발권 동그라미 쳐주시고, 개발권이란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개발 가능 토지의 개발권 인정 시 소유권을 부여한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전적 토지사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하에 따른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발 가능적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뭘 부여한 겁니까? 개발권을 부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권을 인정할 시 소유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이제 보전적 토지세의 재산 손실을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 제도다. 그래서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룬다면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부는 어때? 지금 개발권만 부여해주면 개발권의 수요공급이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된 제도가 된다 생각하시고,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또 큰 의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미국에서 초기에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처럼 문화재 역사적 유물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공식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는 걸 잘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편고로 4번입니다. 편고로 4번. 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우리 쉽게 이런 생각 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용적률, 자, 인센티브 제도다라는 건데, 자, 이건 이 생각하세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용적률 때 200%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알파 이걸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 만약에 이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알파가 5%예요. 그럼 법적 상한은 200%지만 인센티브 받으면 어때? 200
205%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참, 예, 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법적 상한보다도 용적률이 더 높아지죠. 그럼 용적률이 더 높아지면 건물에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 층, 이 같은 걸 규제하는 수단이 되지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건물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이 자체도 건물 더 높이 지으니까 어때? 이처럼 공중과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평을 4번 여름 교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소개되어 있죠.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자, 공중과를 활용한 방안의 하나이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5번입니다. 5번은 용적률 거래 제도다라는 겁니다. 자, 용적률 거래 제도다라는 게 소개되는데 이건 말을 들으세요. 자,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용적률 거래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발권 양도 제도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큰 차이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개발권 양도 제도에서는 뭘 사고 파는 겁니까? 개발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적률 거래에서는 뭘 사고 파는 겁니까? 용적률 사고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용적률 사오면 건물을 더 높이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용적률 거래제도 이 자체도 어때? 공중공화를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편거 5번 용적률 거래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자, 용적률을 거래한 제도를 말한다. 그 아래줄 맨 끝부분 개발권 양도 제도와 기본 취지 개념은 유사나 개발권이 아닌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지요. 그 아래줄 용적률 거래 제도도 공중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청을 활용하는 방법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인데, 자, 이제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었죠. 다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다음, 용적률 거래 제도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참, 개발권 양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공중공화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지향은 아니죠. 공중공화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생각하시고 이때 개발권 양도제도 이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다. 용적률 거래제도다. 이 자체는 어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참고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청원의 활용이다. 다 말씀드렸어요. 자, 네 가지 설명했죠. 먼저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 다음 개발권 양도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용적률 거래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교재 70회 하단의 양고 3번입니다. 양고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다. 소개인데 편과 1번 보세요. 자, 토지 소유권 뒤에요.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또한 내용적 범위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간적 범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1번 보세요. 자,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지표권, 공주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는데 우리 앞서서 설명을 드렸어요. 참, 자, 토지를 즉 부동산을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권리가 있었습니까? 자, 보세요.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어떤 권리가 있다?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73페이지입니다. 평을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다. 이번 조금 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할 때 토지는 어때? 법률집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로 살펴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가 있습니다. 자, 민법 212조. 여기서는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규정했느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규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 페이지상 이래서 갑시다. 자, 여기가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지구인데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 되겠죠. 중인데, 자, 내가 자,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지구 내에서, 자,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 여기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여하튼, 자, 이만큼 땅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때, 자, 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떻게 인정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지구 중심을 축으로 해서, 자, 이처럼, 야,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이 아니라, 자, 위로도 아래로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도 아래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는 한없이 위아래로 인정할 것이 아니란 이야기야. 아니다. 바로 뭡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때?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효력을 어때? 인정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판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소유권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는 거지요. 안 한다. 결국은, 자,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어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자, 정당한 이익이 따로 인정되는 이 부분에선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때? 이제 지표 위로 아래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하기 때문에, 자, 이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어떻습니까? 입체적으로 자, 공간적 개념으로 어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고 다음은 여기 보세요. 그럼 자, 도대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사회 통념상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 통념상 판단을 하겠다.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자,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이 자체는 사회 통념상 판단하게 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이 바로 건폐율 용적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있지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 건물 대체로 자,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에 따를 수 있겠죠. 아마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도 건물 하나 짓는다면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물 짓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변의 건물도 대체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셔도 우리 시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자, 주변 건물들 보세요. 건물 보면 높이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럼 결국은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토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당한 이익이 있다 없다 이 자체는 사회 통념상 판단되고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이내에서 판단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소유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 부분과 우리가 말씀 이 부분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시켜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표면이지요. 지표면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표현했습니까? 바로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표면이니까 수평자에서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지표면, 즉 수평 공간을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권리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지표면에서 지표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표권. 그럼 이와 같은
자, 지표권도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동산 소유권은 권리의 결합체입니다.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크게 공주권, 지표권, 지하권 이것은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표권도 또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지표면 이외에 어때? 작물 재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것은 권리를 우리가 이제 경작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작권. 다음 지표 이외에 건물 지어볼 수 있겠죠. 이 권리를 어때? 건축권. 다음 이제 지표수 이를 어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용수권.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 등등. 자,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경작권, 건축권, 용수권 이걸 포괄해서 뭐라 합니까? 지표권이란다. 지상권 아니라 그랬죠? 지표권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지표권이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가 지표면 즉 수평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은 공중공간이 되겠지요. 이 공중공간에선 학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인정돼서 사적 공중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적 공중공간이다. 그럼 자, 사적 공중한 이 부분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정당히 부니까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권리를 가리켜서 사적 공중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일조권 등을 들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이 윗부분입니다. 자, 이 윗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정당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는 어때?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부동산은요, 주인이 없으면 누구 겁니까? 국가 거예요. 국가에 귀속되는 귀속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국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서 흔히 어때? 공적 공중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적 공중공간이다. 그럼 참 공적 공중에 대해서 이제 자, 공익의 목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 이 권리가 결국 어때? 공적 공중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이 공중공간이죠. 이 공중권에 대해서만큼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 사적 공중관, 공적 공중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어때? 공중권이죠. 공중권도 마찬가지로 자, 분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적 공중화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익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적 공중권이 되겠고, 공공이 공적 공중권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공익을 위해서. 이게 이제 공적 공중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된 예가 바로 뭡니까? 항공기통행 관련된 항공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항공기통행 관련된 항공권. 다음 전파의 발착 관련된 전파권 등이 이제 공적 공중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말씀드린 항공권이나 즉 항공기 통행 관련 원리죠. 전파권, 전파의 발착이다. 이 부분은 토지 소유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지날 때,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이렇게 지난다는 이야기. 이걸 멈춰서 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항공권, 전파권 이들은 공적 공중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아래로 내려옵시다. 아래로 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바로 지하 공간이다. 또는 지중 공간이다 할 수 있겠죠. 처음 지하 공간에 대해서 지하 공간에서 토지 소유가
예, 어떤 이익을 얻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요. 예, 이걸 해서 뭡니까? 지하권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뤄드린 지하권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지하권이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하권도 여러 있겠죠. 근데 이제 자 미채굴 광물 관련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다음 자 미채굴 광물은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은 광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내 땅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채굴되냐 아니했죠. 이 같은 게 미채굴 광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되겠죠. 뭐 기타 등등 지하는 권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은 우리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모든 지하에 관한 권리를 인정해 줄까요? 아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때?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위로도 마찬가지지만 아래로 어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는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판정돼 보는 토지의 몫이 되어 있고 정당이 없다면 어때? 예, 국가의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지하는 권리도 토지자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국가가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돈 될 만한 거 줄까요? 안 될 만한 거 줄까요? 그렇죠? 안 될 만한 거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미채굴 광물, 지하수. 돈 안 될 만한 게 뭡니까? 지하수죠. 지하수. 그래서 너 지하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이야기죠. 먹고 떨어져라. 미채굴 광물 관련 권리는 주겠다 안 되겠다. 돈 될 만하니까 안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분자예요. 토지의 구성 분자니까 당연히 지하수를 이용해서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미채굴 광물이다. 자, 이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민법상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 이것 때 잘못 건드리면 학교 갔다 옵니다. 학교 갔다 온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TV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다 나오죠? 그 학교 갔다 온다는 이야기예요. 학교 갔다 온다 해서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졸업하면 별도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들은 절대 별 두 개 달지 말라고 두부도 선물로 주는 거지요. 그렇죠?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토지 소유권을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권리가 있다. 뭡니까? 지표권, 다음 공중권, 지하권 등의 권리가 있다 생각하시고 위아래로 우리가 하나씩 조심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위로는 항공기 동행입니다. 아래로는 미채굴 광물이다라는 거죠. 이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하나씩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또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73페이지 보시면 평균 3번 공간적 범위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 시간 자,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자, 민법 몇 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어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범위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요. 제한이 있다. 자, 다음 토지 소유권 효력 범위를 공간적, 입체적 개념으로 어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법이란 토지 소유권이 무한히 토지상에 미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처음 토지 소유권이 하루씩 위로 하루씩 아래로 미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회 통념상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에 따라 이처럼 사회 통념상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사회 통념상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용도적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 공간적 범위는 모든 토지가 평등하고 균등한 체제를 지닌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토지마다 우리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본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모든 토지가 평등과
균등한 지진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요. 없다. 뭐 때문입니까? 토지마다 정당한 이기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억본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은 광업법에 한 광물의 조강권이다. 이때 조강권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예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다. 다음 항공안전법에 한 항공 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금 어려운 애 같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항공이 통하려면 항공권이나 다음 미채굴 광물 여기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소유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음번 봅시다. 자, 지하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자, 이처럼 지하공간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지요.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그림 바로 우리가 설명드린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아래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이제 자 토지 지표를 이 부분이죠.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 경작하거나 이게 경작권이지요. 건물 건축 등의 권리다. 건축권이죠. 건축권 권리로 경작권, 건축권, 뭐 용수권 등이 있다. 이걸 포괄해서 우리가 뭐입니까? 지표권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자 공중권이란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지요.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기억번 사적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획성의 공중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 공중권은 결국 뭡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니모 보세요. 자, 공적 공중권이란 우리 설명드렸죠. 항공기 통행, 즉 항공권이나 전파의 발착, 전파권 대표는 얘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적 공중권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지하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지하공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자, 이처럼 지하공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기억번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문제라 그랬지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2번 미채굴 건물은 민법상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객체되지 못한다.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됨으로 토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서 우리가 위아래로 적어졌죠. 위로는 항공기 통행, 아래로는 미채굴 건물. 이들은 토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디귿번 봅시다.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취지로 나오게 된 게 한계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한계심도 서울시 조례로 나오게 된 개념이 되겠는데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로 있죠. 박스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 한계심도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것은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인데 자 토지마다 어떤 이제 토지 소유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깊이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는 토지 소유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깊이가 여기입니다. 자, 이 토지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깊이는 여기가 됩니다. 자, 이 토지는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깊이는 여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자 이것은 부분이 나오죠. 자, 이게 결국 뭡니까? 한계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한계심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한계심도 표현인데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저해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따서 자, 이 분을 자,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입니다.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 자, 이 분을 공공이 공익의 목적에서 사용한 날짜도
제한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 토지 이용을 저해한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그럼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 토지 소유가 이용하지 않고 있다 해서 여기 어때? 이렇게 공익의 목적으로서 지하철 뚫어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이 부분은 이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토지 소유자에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부분인데 이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처럼 한계심도 자, 여기가 한계심도라고 그랬습니다.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에서는 자, 이 부분이죠. 한계심도 자, 이내의 공간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을 저해한 정도에 따라서 손실 보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토지 소유의 몫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에서는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에서는 원칙으로 즉 이론적으로는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이냐 이하의 공간이냐 여기 있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분이 한계심도를 했죠. 그래서 한계심도 자, 이내의 공간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전혀 따라서 손실 보상이 돼야 되겠고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에서는 이론적으로 손실 보상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미안하니까 떡국을 조금 줍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충학습 2번 한번 봅시다. 2번 첫 번째로 한계심도란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수물 설치로 일반적 토지용의 지향을 초래하지 않는 기피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 깊이를 가리켜서 한계심도 이렇게 표현을 따서 한계심도 이하의 공간은 자, 이하의 공간이죠. 이하의 공간은 이론적으로 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은 자, 정당한 이익이 있다. 토지 효율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하의 공간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서 동사번의 디귿번 한 번 더 봅시다. 디귿번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관을 사실상 이용구조로 사용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2번 챕터 공간수의 부동산이다. 즉 공간수 토지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5페이지는 3번 챕터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3번 챕터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별표 하나 여기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해주시고 자, 토지는 자, 있는 그대로 하지 않냐. 있는 거 보면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 따라서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 그래서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 따라서 이 토지의 어떻습니까? 가치 또는 유용성 등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는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요.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토지는 위치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해요. 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이 지리적 위치 이 자체는 변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 없다. 결국 움직여야 한다. 부동성의 특성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성 이걸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요. 특정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요. 토지는 위치에 따라 가치는 이용 상태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지요. 달라진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토지의 위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 위치다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토지 위치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걸 구분해 봅시다. 자,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다음은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절대적 위치는 자, 있는 그대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하기 때문에 물리적 위치다 표현하고 또 있는 그대로니까 자연적 위치다. 또 지리적
지리적 위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있는 그대로 위치. 이 자체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변을 써서 절대적 위치. 이 자체는 불변이란 이야기예요. 자, 이는 토지의 어떤 특성을 하는 것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있죠. 움직일 수 없다.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 또는 뭐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어요. 상대 위치는 주변에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대적 위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위치를 이야기했지요. 반면 상대적 위치라는 것은 주변의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치는 우리 흔히 경제적 위치다 또는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튼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 있다. 내가 이 땅을 보는데 이 땅에 주변에 토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 따라서 내 땅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상대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이는 이제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것은 특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어 정의 잘하시면 되는데, 자,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로서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변. 자, 이는 부동성이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종이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된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위치의 가변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자, 이제 절대주시와 상대치 중 자, 어느 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상대적 위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절대 위치에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입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때도 절대 위치, 상대치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어느 하나만 고려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양으로 1번. 자, 절대치, 상대치 설명 다 드렸죠?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 위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위치, 자, 자연적 위치 또는 물리적 위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으로 인해서 불변이라는 이야기지요.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2번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지 이용성에 따라 결정된 위치를 말한다. 그래서 상대치는 경제적 위치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는 위치의 가변성 동일하여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자,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 위치의 가변성 이론에서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래서 절대 위치는 변할 수 없다. 불변적. 그러나 상대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토지의 이용 형태는 주변 환경 등 상대적 위치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나 유용성 결정은 상대 위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절대 위치에 영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상대 위치 더 중요하지만 절대 위치도 고려가 된다. 그래서 입지 선정도 상대 위치, 절대 위치 모두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 2번은 위치의 가치와 접근성이다. 소개인데, 자,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세요. 자, 위치의 가치를, 자, 이처럼, 위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동산 용도에 따른 유용성이고요. 또 하나는 접근성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평을 1번. 자,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유용성이 달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용도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는 쾌적성, 편리성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공업용 부동산 생산성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치 가치를 평가할 때 용도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때문입니까?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 이해하시고, 다음 편과로 2번 접근성이다. 그런데 위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접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접근성은 우리 쉽게 이런 식으로 합시다. 내가 이와 같은 목적물에 가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상 목적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쉽게 이 건물에 가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물에 가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건물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거리적
거리적, 자, 심리적, 예, 시간적, 경제적, 예, 경제적 부담의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담의 정도.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접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거리적, 예, 시간적, 예, 심리적, 경제적, 예, 부담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이 부동산에 도달한데, 그런데 심지어로 때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 그럼 심지어로 부담을 많이 느끼면 접근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지요. 그럼 심지어로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또 뭐 시간적으로, 경제로 부담을 많이 느낄수록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안 좋다. 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때 적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뭐 경제로 부담을 적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느낄수록 접근성은 어때? 좋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자, 접근성을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대상 목적물에 도담에 걸리는 거리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어때? 적은 것을 어때? 접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걸 접근성이다. 이렇게 학자에 따라서는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어때? 부동산의 가치는 어때? 높아진다라는 거. 그렇지만 항상 그만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예,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선호물이 있어요. 선호물. 자, 혐오물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혐오물이 있다. 이때 선호물은 뭐 쉽게 생각하면 가까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혐오물은 가까이 있을수록 싫어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선호물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내 집 가까이에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 뭐가 있습니까? 자, 내 집 가까이에 어때? 은행 있으면 좋겠죠. 또 예, 관공서 있으면 좋겠죠. 또 학교 있으면 좋겠죠. 병원 있으면 좋겠죠. 다음 대형 마트 있으면 좋겠죠. 뭐 재래시장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가까이 있으면 좋다. 이게 어때? 선호물이에요. 선호물. 그럼 자, 이것은 선호물과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때?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겠지요. 다음은 혐오물이에요. 혐오물. 자, 혐오물이다. 내 집 가까이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다. 쓰레기 매립장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이거 같은 게 혐오물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것은 혐오물. 쓰레기 매립장과 어때?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때? 감가의 대상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호물과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겠지만 혐오물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오히려 때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이제 선호물이 할지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생각합시다. 재래시장 선호물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재래시장 선호물이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접근성을 끝내주게 만들기 위해서 시장 안에다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합니다. 그럼 시장 안에 재래시장 안에 내 집을 마련하냐. 그래서 문 딱 여니까 좌생선, 우생선이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끝내주죠. 그래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호물이 할지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어때?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리와 접근성 간의 문제입니다.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어때? 접근성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자, 8차선이에요. 8차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건물에 가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건물에 가고자 한다. 그럼 어때? 거리는 가깝죠. 거리는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어때? 이 도로 무단횡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어때? 물론 되지려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때? 무단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여기 횡단보도 일통해서 어때? 이렇게 우회하게 된다라는 얘기. 그럼 이때는 거리는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로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접근성 어때?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지요. 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도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좋다.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76페이지에 편거로 2번 봅시다. 첫 번째를 자, 대상 목적물에 도단 소요되는 거리적,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다. 무슨 말이죠? 자, 거리적, 자,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정도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접근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동네 1번. 자,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경우나 부동산의 가치는 어때?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 보세요. 자, 접근 대상 성질에 따라 접근성이 좋은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물이다. 우리가 얘기했죠. 혐오물과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오히려 부담 가치는 어때? 떨어진다 그랬지요. 떨어진다. 다음 니은번 보세요.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도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은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 재래시장 내인주택이다. 우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선호물이 할지도 접근의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어때? 부담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통해서 우리가 결론만 이해했어요. 접근성이 좋을수록 일반적으로 부담 가치는 높아진다냐.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 2번. 거리가 가까우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나 거리가 가까워도 접근성이 나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죠. 이분도 결론만 잘 됐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접근성은 좋다라는,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사 3번. 자,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일용품점이나 잡화점 같은 소매상점은 접근성이 어때? 매우 중요시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니은번. 자, 유원지처럼 흡입력이 강하다는 이야기, 고객 힘이 강하더라는 이야기, 또 독점적인 부동산이나 요양원처럼 사람들이 찾는 비도가 낮은 부동산 등은 접근성이 어때? 그리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처럼 용도들아 접근성의 평가기준도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세 번째부터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77페이지입니다. 예, 77페이지는 네 번째부터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소개인데 이분 중요성 없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셔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3절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분도 다 설명드렸어요. 78페이지 한번 봅시다. 네, 78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 한번 봅시다. 예, 자, 개발권 양도제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 관련해서 나온 문제가 되겠지요. 동네 1번 개발 제한이 규제되는 보전지에 발생하는 토지사 손실 보장제다. 참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어때?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다. 맞죠? 2번 보세요. 초기에 개발권 양도제는 자,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실시돼서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예로 들었던 겁니다. 맞죠? 3번 봅시다. 규제적. 자, 규제적은 보전적입니다. 토지 손실을 개발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제가 잘못되어 있죠. 자, 보세요. 보전적, 토지 소유자의 손실 어때?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가능 지역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소유권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뭘 부여하는 겁니까? 개발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 소유권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개발권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죠. 4번 자, 공공이 부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라 어때?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큰 의의가 있다 그랬지요. 돌아본 규제적 토지의 제한 손실을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출된 예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라는 거에서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 79페이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OX 확인 문제 들어 있습니다. 이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는 출제 예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 세 문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분도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강의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어때? 밑줄 내용 읽어보셔야 되겠죠?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복습이에요. 읽어보시고 OX 문제 그 출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있었죠. 제가 이제 4강에 올려드렸던데 이 프린트 보시면 자 1번 출제 경향, 2번 출제 빈도 이건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다음 3번 수험 전략, 4번 학습 목표다 나와 있죠. 이분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서 그래서 특히 4번 같은 경우 어때? 이제 자 1번 복합견에 입각한 부동산의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때? 연상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단 10초가 돼도 좋고 20초, 1분이 돼도 좋다 그랬습니다. 한 연상을 해보자. 그래서 어때?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뭐가 있을 것인가? 경제 개념은 뭐가 있을 것인가? 법률 개념은 뭐가 있을 것인가? 이걸 연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연상해 보시면 학교는 이 과목에서 체계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 넣어드렸다 생각하시고 꼭 복습하시고 학습 목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연상을 해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좋습니다. 하여튼 연상해 보시려 노력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번 괄호넣기 퀴즈 천성이다 들어있죠? 이 부분도 한 번 더 풀어보시면서 복습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자꾸 우리는 반복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본수업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고 교재 밑줄에서 또 읽어드리고 이처럼 어때? OX 문제 뭐 괄호 퀴즈 문제 이런 걸 드리면서 또 어때? 우리는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 천선 이 부분도 이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면 지금은 많이 풀 수 없다 그랬죠? 안 풀리는 게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풀리면 교재 보고 풀어보시고 그러면 시간제 여유 없다면 제가 정답 넣어드렸다 했습니다. 정답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한번 읽어보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2장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이분은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 교재 3장 부동산의 특성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